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에 도전하는 벤투호가 마침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17일 이번 최종 예선 6번째 경기죠. 이라크와의 원정 경기 펼쳐지는데요. 불만찬 이번에도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에 앞서서 11일 펼쳐졌던 아랍에미리트와의 5차전 리뷰부터 하겠습니다. 다녀왔잖아요. 네. 분위기 어땠어요? 역시 관중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그리고 거의 3만 명이 넘는. 네. 오랜만에 그렇게 집에 갈 때도 차가 막히는 걸 오랜만에 경험하네요. 좀 짜증났다는 얘기 같은데. 아니야. 들어갈 때 좀 그랬는데 네, 그래도 역시 경기장에 관중이 있어야 되고 확실히 달라요. 선수들이 스팀팩 맞은 것처럼 막 뛰더라고요. 효과. 네.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1대0 승리였습니다. 네. 한 골이라는 점 빼놓고는 이번 최종 예선 들어서 가장 만족스러운 경기. 아랍에미리트 프리뷰 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게 중요하다. 네. 오른쪽 풀백이 올라가는 지점, 그래서 상대 센터백이 노리기 때문에 그 지점을 노리는 게 포인트라고 했는데 그랬죠. 그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좀 기쁘게 봤고요. 이날 잘 됐던 게 두 가지입니다. 저희 방송 보신 분들 제가 대표팀 이야기할 때마다 지겹게 이야기한 건데 그게 되면서 위력을 배가 됐는데 첫 번째는 헤비메탈. 저는 벤투식 축구가 유지가 되면서 밀집 수비를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2차에서 말미에 보여준 헤비메탈, 그러니까 전방 압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날 실제로 그랬습니다. 압박 지점이 상당히 높았고요. 위에서 볼을 탈취하는 장면이 많았고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공격이 상당히 위력적이었습니다. 결승골이 된 페널티킥을 얻어낸 장면 역시 이재성이 위에서 볼을 뺐고 내준 볼을 황인범이 넘어지면서 얻게 됐잖아요. 네. 이 형태에서 비롯됐는데 우리가 뒤에서부터 만들어가면 사실 상대 수비가 정비하는 시간을 그만큼 주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상대는 기본적으로 공격보다는 수비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우리 템포가 상당히 빨라진 효과를 주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소 위험할 수도 있는 주장을 계속 하는 이유는 아시아권에서는 적어도 김민재라는 절대적 존재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속도와 힘을 모두 가진 김민재의 존재로 우리가 상대 역습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거든요. 김민재는 이날도 만점 활약을 펼치면서 근데 이게 되게 당연해 보이는데 되게 어려운 거였어요. 그 전에 보면. 진짜. 아니 두세 명이 몸싸움 붙잖아요. 네. 그래도 공을 지키잖아. 나는 이게 되게 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지난 예선 생각해 보면 수비도 불안할 때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역습에 취약할 때도. 근데 그런 게 좀 지워졌습니다. 지금은. 또 하나 이날도 굳이 좋았던 게 뭐였냐면 굳이 위에서 볼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전체적인, 그러니까 공을 위에서 뺏지 않고 뒤에서부터 만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전체적인 공격 속도가 대단히 높았거든요. 두 명의 존재가 컸는데 김민재, 황인범입니다. 김민재로부터 후방에서 출발한 패스가 대단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김민재는 플레이가 거의 미드필드에 가까울 정도의 패스를, 굉장히 모험적인 패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날 74개의 패스를 해서 무려 94%의 성공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김민재에서 나간 볼이 대부분 횡보다는 종으로 나간 패스가 많았고 우리 공격수들이 2차 동작으로 상대의 위협을 주기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여기에 또 황인범이 물이 올랐습니다. 최근 우리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황인범의 경기력과도 직결이 되는데, 황인범이 정우영의 보호 아래서 움직임의 범위를 넓히고 볼을 잡았을 때 굉장히 공격적인 패스를 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2번이나 1대1 찬스를 잡아낸 것도 전반 모두 황인범의 패스에서 비롯됐는데, 저는 이게 약간 에릭센 같은 느낌? 그러니까 손흥민이 뛰어나갔을 때 패스가 들어온 타이밍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강인의 존재를 그리워했잖아요. 네. 근데 황인범이 이걸 해주면서 이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지워졌거든요. 저는 황인범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당연히 정우영도 있지만 이재성 현신, 맞아요. 그리고 또 밸런스를 잡는 이 지능적인 플레이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구도 내에서는 이강인이 계속 들어오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면은 제가 예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황의조가 손흥민의 억제기다. 조금 센 발언이었어요.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황의조는 일단 전방을 보고 뛰는 선수예요. 여기에 좋아하는 동선이 어디입니까? 성남 때부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무조건 왼쪽에서 가운데로 들어가서 오른발 감아차기. 이거예요. 네. 누구랑 비슷해요? 손흥민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의조랑 손흥민이 같이 뛰면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는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데 지금까지 손흥민이 그걸 계속했기 때문에 제가 억제기라는 표현을 쓴 건데, 이날 황의조가 부상으로 빠지고 조규성이 들어가니까 손흥민이 살아난 거, 물론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최근 들어 보여준 움직임 중에 가장 토트넘에서 뛴 것과 비슷하게 뛰었거든요. 맞아요. 네. 전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게 일단 조규성이 황의조와 달리 포스트 플레이를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토트넘 경기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손키의 듀오가 워낙 합작을 많이 해서 그런데 손흥민이 진짜 잘할 때 언제였냐? 얀센이나 요렌테랑 뛸 때였어요. 그러니까 등을 지고 내주고 수비 싸워주고 연계화되는 선수와 함께할 경우에 손흥민이 훨씬 더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조규성이 이날 잘했고요. 그러니까 등을 지고 리턴을 내주니까 상대 수비가 미쳐 올라오기 전에 되는 상황이 되고 황인범이 찔러준 손흥민이 뛰고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졌거든요.
이전 경기에서는 안 보이던 장면이 이날 많이 펼쳐졌고요. 여기 김천 경기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조규성이 뛰는 자리가 어디냐? 주로 오른쪽 측면 공격수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좌우 동선을 많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주 위치는 오른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손흥민은 어디야? 왼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어 있는 거예요. 손흥민이 그만큼 자기가 뛸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마무리는 아쉽긴 했지만 손흥민 대표팀 입성일에 가진 토트넘처럼 뛴 경기가 아닌가 싶다는 점에서 저는 벤투 감독이 여기서 큰 힌트를 좀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 10월 달에도 그랬는데 손흥민이 조금 뭔가 마인드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전에는 본인이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했잖아요. 약간 뭐 패스를 자꾸 줘야 될 것 같다. 국대에 오면 마음적으로 힘들다고 했는데 지난달부터 슈팅을 과감하게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골대를 맞춘 다음에는 땅을 치는 장면도 정말 뭔가 골을 넣고 싶어 하는구나 이제 다시. 맞아요. 예, 그러면서 아쉽게 3경기 연속골을 넣지 못했지만 이날 활약 대단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뭐 창 기자가 잘했던 부분 이야기했으니까 아쉬운 부분을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1대0 스코어 그게 아쉬워요 그냥. 예, 피파 랭킹 차이도 그렇고 유럽파들 컨디션도 뭐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유리한 경기, 그 최고로 만족스러운 경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경기에서는 한 번쯤은 다득점이 나올 만하다. 맞아요. 슈팅이 22개였습니다. 근데 이제 슈팅 대비 유효슛 비율이 27%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뭐 밀집 수비 뭐 그것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골대 뭐 불운도 있었지만 그렇더라도 27%는 확실히 낮은 숫자다. 예, 앞서 4경기와 다른 점은 처음으로 전반에 골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후반에 좀 더 몰아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뭐 상대가 배수진 치고 그렇다 보면 그렇죠.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네,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랬고요. 그런데 추가 득점이 없었습니다. 이번 최종 예선 5경기에서 필드골을 못 넣은 경기가 2경기고 멀티골은 시리아전 1경기밖에 없습니다. 5경기 5골, 경기당 1골밖에 못 넣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당 그 5경기에서 단 2실점한 수비 덕분에 저는 무패주질주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정도 공격력으로 만약 우리가 A조가 아니라 B조에 갔다? 저는 지금보다 훨씬 고전할 것이다. 거기 뭐 사우디 있고 호주 있고 일본 있고 예. 지금 웨일스가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벨라루스 5대1 꺾는 걸 보고 저는 좀 이게 우리가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된다 한 번쯤은. 강호가 약팀을 상대로 홈에서 만났을 때는 이 정도의 대승도 한 번씩 해야지 팀이 힘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벤투 감독은 그래도 뭐 2-3골보다는 승점 3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조금은 뭐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한 거 봤고 그 경기 내용 중에서도 교체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납니다. 맞아요. 예, 저도 있어요 이거는. 네, 지난 4경기를 돌아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후반 시작과 동시에 바꾼 적도 있었고 후반 초반에도 많이 바꿨는데 이날은 후반 30분 이후에 송민규, 박지수 단 2장만 선택을 했습니다. 박지수가 김민재와 어떤 수비수 간의 교체라고 볼 때는 공격 쪽에서 변화를 준 건 송민규가 유일했습니다. 조규성을 빼고 송민규를 투입한 건데 그 어떤 경기보다 좀 소극적인 교체이지 않았을까. 이재성이 좀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사실. 네. 예. 그 부분이 좀 아쉬웠죠. 그러니까 이재성이 지쳤을 때 항상 뭐 이동경이랑 좀 맞트레이드를 했었는데 이동경이 아마도 그때부터 몸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카드가 마땅치 않아서 그냥 연속성을 가져가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좀 더 모험적으로 1대0을 지키기보다는 2대0, 3대0 홈팬 앞에서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지금 벤치에 자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 이동준 없고 황의조 없고 이렇다 보니까 레벨이 전체적으로 공격진에 레벨 떨어진 건 맞아요. 김건희도 이번에 처음이고 그렇더라도 엄원성, 정우영은 뭔가 보여주길 바라는 젊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두 선수를 후반 뭐 35분 이후라도 좀 더 과감하게 투입했으면 조금 더 에너지 넘치는 경기를 끝까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과감한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날 승리하면서 카타르행이 점점 더 다가간 느낌입니다. 네.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야, 이란이 좀 비겼으면 어떻게 비기가 졌으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란이 이기면서 4승 1무 승점 13점으로 1위, 한국이 3승 2무 승점 11점으로 2위고요. 레바논이 1승 2무 2패 승점 5점으로 3위, 이라크가 4무 1패 승점 4점으로 4위, 아랍에미리트가 3무 2패 승점 3점으로 5위, 시리아가 2무 3패 승점 2점으로 최하위입니다. 우리가 아랍에미리트를 잡은 이후에 레바논과 이란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란이 후반 추가 시간에 2골 넣으면서 2대1 역전승을 거뒀거든요. 레바논이 이겼을 경우 우리가 승점 11점으로 졸 1위가 되긴 하지만 이란이 승점 10점, 레바논이 승점 7점이 되면서 3파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이 잡으면서 확실하게 양강 체제가 굳어졌다. 두 팀은 큰 이변은 없는 한 저는 그냥 본선에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던 5라운드였습니다. 자, 이제 이라크와 6차전에서 승리할 기원 카타르행이 점점 현실이
되기 때문에 네. 역시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은데 이라크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라크는 일단 피파 랭킹에서는 아랍에미리트보다 한 계단 낮은 72위입니다. 랭킹만 보면 아랍에미리트 정도의 전력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라크 대표팀 애칭이 뭐 메소포타미아의 사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최종 예선엔 전체적으로 좀 더 고향에 가깝다 생각이 듭니다. 같은 과입니다. 네,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선 지금 2014년에 한국 감독이 될 뻔했죠. 그러다 뭐 자택근무를 원하고 연봉 이견이 있어서 결렬됐던 우리 좀 자택하잖아요. 네. 자택 되게 힘든데. 예. 근데 유럽에서 하기를 원했으니까 원격으로 베르트 팜 마이크 감독이 이끌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한국 감독을 맡았던 아동복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팀이 2006년이었죠. 독일 월드컵. 네. 네. 그래서 매우 친숙합니다. 지난 9월 2일이었죠. 상암에서 붙었을 때 경기 끝나고 손흥민과 은근한 신경전을 했었습니다. 네. 손흥민이 침대 축구를 저격하니까 아동복 감독이 동의할 수 없다 반박하고 손흥민이 나와 다른 경기 본 것 아닌가 이런 재반박하는 그러나 결과가 0대0 무승부로 끝나면서 왠지 한국이 진 것 같은 좀 분위기로 좀 흘러갔었던 그런 경기를 했었고요. 이라크는 그런데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승리가 없다. 3무 1패고 그리고 A조에서 최소 득점입니다. 지금까지 3골밖에 못 넣었고 그리고 최다 실점입니다. 6골. 최소 실점 2위 겁니다. 6골을 지금 내줬는데 경기력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5경기에서 한 번도 선제골을 넣은 적이 없다. 최근 2경기에서는 막판 뒷심으로 어찌저찌 비기긴 했지만 그래서 경기력 좀 나아졌다 평가가 있지만 여전히 그 현지 언론에서는 시리아전에서 비긴 게 결정타였다. 뭐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 정도로는 월드컵을 향한 그들의 염원을 이루지 못한다. 그들 대부분은 월드컵에 참가하는 것이 헛된 꿈이 되었다고 확신한다는 기사 문구를 제가 봤습니다.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이라크가 아동복 감독 중심으로 요새 세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스웨덴, 덴마크, 잉글랜드 이런 유럽에서 뛰는 젊은 선수 6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중에서 2002년생이죠. 19살짜리 알리 알 하마디가 시리아전에서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등번호 9번을 달고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지금 주전 공격수인 아이맨 후세인이 이날 경고 누적으로 빠져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했다. 이 알 하마디가 누구냐면 잉글랜드 3부 리그 위컴 원더러에서 뛰는 선수예요. 그런데 이라크 전쟁 여파로 갓난 아기 때 리버풀로 이민을 와서 영국에서 자란 그냥 영국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스처를 할 때 보면 입모양, 체격 이런 거 보면 그냥 영국 공격수다. 프로필상으로는 신장이 185 정도로 나오는데 영상을 보면 그거보다 살짝 작아 보인다. 하지만 수비수와 싸워주고 뭐 버티는 힘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지만 또 스타일은 약간의 우측면으로 빠져서 드리블을 치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후세인이 돌아오면 공격진 구성이 아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알 하마디가 좀 의욕이 있고 조금 좀 질척대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비수들이 굉장히 좀 힘들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점에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라크가 유리한 점은 홈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네, 내부 사정으로 지금 카타르 도하에서 홈경기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시리아전 마친 뒤에도 계속 도하에 머물면서 한국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알려진 대로 한국 특히 유럽파들은 유럽에서 한국 갔다가 다시 카타르 도하로 갑니다. 그래서 시차 적응, 컨디션 그 관리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추운 곳에서 갑자기 또 따뜻한 곳으로 가거든요. 그렇다 보면 혹시라도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이라크가 컨디션 유지가 더 편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전력으로는 한국이 앞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라크 전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당시 이라크가 준비를 굉장히 잘했는데 당시 포백이었지만 파이백에 가까운 전형으로 우리 측면을 봉쇄한 게 이라크의 키였거든요. 당시 키플레이어가 21번의 카림이었습니다. 이 선수가 오른쪽 풀백인데 측면 공격수로 분류됐던 19번 카심과 함께 오른쪽을 틀어 막으면서 우리의 강점이 이제 왼쪽 라인을 완전히 무력화시켰거든요. 필요하면 이 21번 카림 선수가 가운데로 이동해서 3백을 순간적으로 만들고 가운데 숫자를 늘려주면서 황의조까지 잘 막았는데 그러면서 역습으로 나가는 속도도 굉장히 빨랐거든요. 저는 이때 당시와 비교가 큰 의미가 없는 게 일단 그때는 유럽파가 시즌 초라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았고 두 번째는 그때 대응이랑 우리 대응이 너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보고 일단 이라크만 보면은 1차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확신한 이유는 A조에서 가장 강한 팀이 어디냐? 우리랑 이란인데 그 두 경기랑 펼쳤던 이라크의 대응법이 비슷했어요. 그 오른쪽에 주로 원래 이제 이란과 이라크를 제외한 경기 이겨야 되는 경기는 좀 더 공격적인 17번 음화이 선수를 쓰는데 이날 이란전에서도 21번 카림 선수를 썼고요. 그 앞에 있는 더블 볼란치는 14번 아트완과 16번 알 아마리
이게 이란전과 한국전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비벽을 그만큼 높이고 역습으로 맞선 형태인데 카림이 오른쪽 풀백으로 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 윙포워드가 내려와서 5팩을 만들어주는 형태인데 다시 한 대로 이때 키는 좌우 풀백 아드난과 카림이 쥐고 있는데 둘 다 시리아전에 빠졌습니다. 한국전 데뷔인가? 네, 그러니까 그게 데뷔인지 몸 상태인지 요거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경기 카림이 빠진 지난 시리아전에서는 디아프트로스가 섰는데 전체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이었거든요. 시리아가 왼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알소마가 좀 마무리하면서 들어갔었는데 우리 입장에서 이 부분을 좀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제 카심이 우리 1차전에서는 좀 사실상 윙백가 가깝게 뛰면서 수비를 잘했는데 카림과 비교해서 프트로스의 수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오른쪽 밸런스를 더 깰 수도 있거든요. 이 두 선수가 어떻게 이번 경기에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이라크 중앙 수비는 캡틴 2번 이브라임이 축인데 비교적 견고합니다. 수비력도 굉장히 좋은데 근데 좌우 전환 시에 자주 좀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실점 장면을 보면 거의 다 크로스에 의한 실점이 많거든요. 조규성의 움직임이나 높이가 좋기 때문에 이를 좀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허리는 앞서 언급한 대로 아트완과 알 아마리가 주거될 것 같은데 다행히 알 아마리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이 활동량을 바탕으로 이제 부시는데 좀 특화된 선수들인데 지난 1차전에서 보듯이 나름 역습시 패스할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라크 현재 상황을 보면은 모험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알 아마리 자리에 좀 더 공격적인 미드필더 뭐 17번 파딜리나 뭐 아니면 15번 알리가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시리아전 끝나고도 평가가 아마리나 이런 선수 넣어서 패스를 좀 만들었어야지 너무 소극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라크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선수는 저는 9번 후세인보다는 13번 라산. 빨빨거리던데. 이 선수가 섀도우 또는 왼쪽 공격수로 주로 뛰는데 사실 정해진 위치 없이 프리롤로 뛰는 선수입니다. 네. 우리랑 할 때도 위협적이었는데 활동량도 많고 스피드도 좋기 때문에 사실 좀 굉장히 까다로운 선수거든요. 역으로 다시 말하면 이 선수만 잘 막으면 이라크의 공격은 반이 줄어든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왜냐면 호세인 혼자서 좀 만들어낸 유형은 아니에요. 말씀하셨던 그 선수도 마찬가지고. 알 한마디. 네. 라산은 1차 봉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상해 보겠습니다. 원정입니다. 또 한 번 어려운 경기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국뽕 싹 빼고 1대1 무승부 가겠습니다. 제가 이란 1대1 맞추고 아랍에미리트 뭐 2대0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승리 맞추지 그쵸, 않습니까? 네. 이 기세를 몰아서 이번에 2대0 승리. 2대0 승. 네, 지금 우리 기세. 저는 소니의 해법을 찾았다는 게 너무 만족스러워요. 충분히 뚫어낼 수 있다. 완승이 예상됩니다. 네. 자, 과연 벤투호가 원정에서 기분 좋은 승전보를 울리고 카타르로 가는 길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지 프리뷰해봤습니다. 승리의 마음을 담아 이날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